수학을 배워서 어디다 쓰나요? 앞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이 주제는 학생들이 나에게 거듭 반복해서 물어봤던 주제이기도 하고, 내가 학생들에게 거듭 반복해서 얘기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수학을 배워서 어디다 써먹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내가 상반된 두 가지 대답을 해요. 첫 번째, 써먹을 곳 없다. 두 번째,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써먹을 때 겁나 많다. 앞 동영상에서는 첫 번째를 얘기해줬고, 이 동영상에서는 두 번째를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석기 시대에는 철이 필요 없었지. 철이 없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석기 시대에는. 근데 지금 철기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철을 사용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철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어때요?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겠죠. 마찬가지예요. 한 100년 전에 석유가 없던 시절에는 석유가 없어도 일상생활을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석유가 없는 걸 생각해봐요. 이 옷도 석유로 만들고 있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모니터도 플라스틱, 석유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석유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초창기 원시인들은 수학 없는 세상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수학이 없는 세상에서 살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가겠지만, 인류는 지식이 계속 발전하면서 수가 아닌 것을 수로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인류는. 무슨 말이냐. 아주 단순하게 온도 생각해봐요. 온도. 아주 옛날에는 온도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섭씨 3도 이렇게 표현했을까? 아니죠. 덥다, 춥다,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온도를 수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형용사로 표현했지. 덥다, 춥다, 시원하다. 근데 지금 온도를 뭘로 표현해요? 수로 표현해. 지금은 온도를 수로 표현해요. 또 속도. 예전에는 속도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 아니야. 아주 옛날에, 1000년 전, 2000년 전에 속도가 시속 3m/s 이렇게 표현했을까? 아니에요. 아주 옛날에는 속도가 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속도가 뭐야? 수예요. 질량 어떨까? 아주 옛날에는 질량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무게.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형용사로 표현했어. 근데 지금은 질량을 어떻게 표현해요? 2kg, 3kg, 4kg 이렇게 수로 표현해요. 강수량. 아주 옛날에는 비 오는 양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비가 많이 온다, 비가 조금 온다, 장대비, 부술비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지금은 비가 오는 양을 어떻게 표현해요? 수로 표현해. 강수량 20mm, 시간당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수량을 수로 표현해요. 세종대왕이 추구기를 만들었는데, 정확히는 문종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세종대왕의 아들. 근데 아무튼 세종대왕이 추구기를 만들었는데, 나는 추구기가 신기한 뭔가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추구기는 그냥 깡통이야, 깡통. 빗물 떨어지는 거 담는 깡통. 근데 이게 왜 획기적인 발명이냐면, 세종대왕 이전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리는 비의 양을 측정하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달리 말하면, 내리는 비의 양을 수로 표현하겠다고 생각을 아무도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세종대왕이 수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문화가 발달하면서 수가 아닌 것을 수로 표현하는 일이 엄청 많아졌어요. 자, 당신이 보는 이 모니터 화면에 있는 픽셀, 색깔, 뭘로 표현해요? RGB 값으로 표현하잖아. 내 지금 목소리가 녹음돼서 전송되죠. 그 목소리가 녹음될 때 뭘로 녹음돼요? 수로 녹음돼. 0과 1이라는 디지털 수로 녹음돼요. 예전에는 원시 시절에는 수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수가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철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석유가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전기가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이제는 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우리 이제 자전거 운전하면서 길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운전하면서 길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앞에 펼쳐지는 풍경, 여기 길, 여기 사람 왔다 갔다 하네. 앞에 신호등 있네. 이게 예전에는 수가 아니었어. 신호등이 수가 아니었다고.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게 수가 아니었어요. 길이 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수야. 신호등이 수야. 왜 신호등이 수일까? 아니, 자율주행차한테 어떻게 가르쳐 줄 거야? 자율주행차한테, 저건 신호등이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건 사람이다. 여기는 차선이다. 이걸 자율주행하는 컴퓨터한테 뭐라고 가르쳐 줄 거야? 다 수로 바꿔서 가르쳐 줘야지. 신호등을 수로 바꿔서 가르쳐 주고, 사람을 수로 바꿔서 가르쳐 주고, 차선을 수로 바꿔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얘기했던 세상 모든 만물은 수로 돼 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차는 세상 모든 만물을 수로 인식하고 있어.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수가 아닌 것들을 이렇게 수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수를 사용하는 기술은 계속 필요해요. 그 수를 사용하는 기술이 뭐냐면 수학. 내가 칠판에 이걸 적어놨는데,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내가 이제 삼각함수 가르쳐 줄 때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삼각비 또는 삼각함수. 중3 때 삼각비 혹은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 가르쳐 줄 때, 야, 사인과 코사인 어디에 써먹냐?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뻥해. 학생들이. 글쎄 어디에 써먹을까요? 그러면 내가 이걸 써먹는 걸 얘기를 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수학도 전공했지만 물리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자, 안경. 이 안경을 제작하려면 삼각함수가 필요해. 스넬의 법칙, 빛의 굴절 법칙에 사인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안경을 제작하려면 삼각함수가 필요하고, 라식 수술, 라섹 수술을 하려면 뭐 굴절률에 맞춰서 그 레이저로 이 각막을 깎죠. 물론 그걸 사람이 손으로 계산하진 않지만 컴퓨터가 계산해주지만 이걸 깎으려면 삼각함수를 알아야 라식 수술, 라섹 수술을 할 때 이걸 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의 산물인 거야. 사인과 코사인의 산물인 거예요. 지금 내 동영상 카메라로 찍고 있어. 카메라에 렌즈 들어있잖아. 저 렌즈. 결국은 사인과 코사인의 산물이에요. 왜냐면 렌즈를 설계하려면 빛의 굴절 법칙을 이용해야 하는데, 빛의 굴절 법칙, 스넬의 법칙은 사인으로 설명하니까. 그리고 또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기계장치를 한번 생각해봐요. 선풍기, 세탁기, 에어컨, 뭐 정수기, 이런 기본적인 기계장치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기계장치들은 회전운동과 왕복운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터, 회전하네. 선풍기, 회전하네. 자동차 바퀴, 회전하네. 회전운동. 그리고 왕복운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솔린 엔진에서 피스톤이 실린더 안에서 왕복운동을 하죠. 혹은 냉장고나 에어컨에서 압축기가 있어요. 압축기도 왕복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기계장치는 회전운동과 왕복운동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는 모터의 회전운동을 압축기의 왕복운동으로 바꿔주는 장치이고, 자동차 엔진,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은 실린더 안에 있는 피스톤의 회전운동을 크랭크 축을 통해서 왕복운동으로 바꿔줘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발전기에서는 발전기를 회전시키는 그 회전운동을 전기로 바꿔주는 거고, 그리고 뭐 증기터빈, 가스터빈 이런 것들은 그냥 회전운동으로 사용하는 거고.
뭐 자동차 와이퍼, 이렇게 자동차 앞유리 닦는 와이퍼, 이것도 이렇게 왕복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기계 장치는 왕복 운동과 회전 운동으로 회전 운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왕복 운동과 회전 운동을 이런 뭐 자동차 엔진이나 이런 걸 초창기에 개발할 때는 경험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연비가 좋고 성능이 좋은 제품을 개발하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걸 수학적으로 기술해야 돼. 그럼 왕복 운동과 회전 운동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사인과 코사인이 필요해요. 왜 사인과 코사인이 필요한지는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기계장치는 회전 운동과 왕복 운동이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설계하려면 사인과 코사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아마 사인과 코사인을 처음 만든 사람도 이런 데 써먹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자, 이거 이게 오일러 공식이에요. 오일러 공식. 여기에 사인과 코사인이 들어가 있죠. 요 이 아이가 허수단위 아이예요. 복소수 아이. 이 아이. 뭐 이 이는 뭐 이과애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고. 2는 이런 수예요. 2.7, 1828. 이런 수예요. 자, 내가 이거 뭐 외계어로 되어 있는 식 두 개를 적어놨는데 이 위에 있는 식은 뭐냐면 푸리의 변환이에요. 아래에 있는 식은 푸리의 역변환이에요. 요게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 사인과 코사인이 들어있어요. 사인과 코사인. 자, 퓨리의 변환과 퓨리의 역변환은 뭐냐? 퓨리의 변환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화 통화할 때 여보세요 하는 음성 신호, 여보세요 하는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야지. 전기 신호 혹은 전파 신호로 바꿔야지. 전기 신호로 바꿔서 전파로 가. 그 다음에 또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전파 신호를 받아서 전화기 내부에서 그 전파 신호를 음성 신호로 바꿔주죠. 자,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꿀 때 뭘 쓰냐면 푸리의 변환을 쓰고 전기 신호를 음성 신호로 바꿀 때는 푸리의 역변환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보세요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기계가 핸드폰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푸리의 변환과 푸리의 역변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소수 배울 때 이거 도대체 어디다 써먹어? 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 우리가 평소에 이 공기가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소수를 쓰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할 뿐 우리 복소수 쓰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복소수 쓰고 있었어. 자, 지금 인터넷으로 내 동영상을 보고 있죠. 뭐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태블릿 PC로도 볼 수 있고. 그러면 동영상 정보가, 유튜브 서버에 있는 동영상 정보가 지금 내 화면에 뜨는데 그 동영상 데이터가 어떻게 올까? 퓨리의 변환과 퓨리의 역변환을 통해서 데이터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퓨리의 변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사진이나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사진 포맷 중에 뭐 여러 가지 포맷이 있죠. 뭐 JPEG, JPG, 뭐 PNG 혹은 뭐 GIF 이런 여러 포맷이 있죠. 압축을 하잖아. 사진을 압축하죠. 이 사진을 압축할 때 패스트 퓨리의 변환을 해요. 사진을 압축할 때 퓨리의 변환을 해요. 그리고 퓨리의 변환의 사촌격인 퓨리의 급수가 있어요. 퓨리의 급수는 어디에 써먹냐면 신서사이저라는 악기, 피아노처럼 생겼는데 건반 누르면 여러 종류의 악기 소리가 나는 신서사이저라는 악기, 이 악기를 제작할 때 퓨리의 시리즈를 이용해요. 퓨리의 급수. 뭐 자세한 이야기는 기니까 생략.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타줄 같은 거 띵하고 튕길 때, 피아노 띵하고 튕길 때 피아노가 막 진동하잖아. 이 진동을 뭘로 표현한다고 수학에서?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해요.
음악에도 수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음악 이론을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기록 저는 모르고, 기록에 의하면 음악 이론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놀랍게도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가 음악 이론을 만들었고, 피타고라스가 만든 음악 이론으로 만든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피타고라스 음계라고 그래요. 그게 나중에는 그게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나중에는 순정률 음계로 바뀌고, 순정률 음계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평균률 음계로 바꿨어요. 근데 각각 바꿔나갈 때 그 음악 이론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 음악 이론을 만든 사람이 놀랍게도 수학자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음악도 결국은 수학의 결과물인 거예요. 수학과 음악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느끼겠지만, 수학의 결과물이에요. 이 음악 이론을 만드는데 수학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는 공기처럼, 숨 쉬는 공기처럼 우리 옆에 흔히 있지만 평소에는 공기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정말 수많은 수학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가 원시 시대에 산다면 수학 없어도 살아요. 그렇지만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다 수학이 필요해. 전자레인지 돌리는 것도 수학이 필요하고, 냉장고에 음식 보관할 때도 수학이 필요하고, 텔레비전 볼 때도 수학이 필요하고, 전기 생산할 때도 수학이 필요하고, 이 빛 나오는 거, LED 전구에서도 수학이 필요하고, 자율주행 운전을 하려면 수학이 필요하고, 핸드폰으로 여보세요 하는데도 수학이 필요하고, 수학을 안 써먹는 데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지금 이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수학이 매우 매우 필요해요. 다만 그것을 써먹는다는 걸 몰랐을 뿐이지. 네가 몰라서 그렇지 수학 써먹을 때는 겁내 많다. 엄청 많아요. 내가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직업이 있다. 수학이 필요한 직업, 수학이 필요 없는 직업. 그렇게 얘기해요. 농담 삼아서. 수학이 필요 없는 직업은 점점 컴퓨터로, AI로,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지하철, 전철 운전하는 거. 예전에는 전철 운전을 사람이 했죠. 근데 지금은 전철 운전을 점점 사람이 안 하고 있어요. 부산 지하철 4호선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요. 부산에 있는 김해 부산 경정철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요. 서울에 있는 신분당선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요. 서울에 있는 에버라인, 저 에버랜드 왔다 갔다 하는 전철 에버라인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요. 그거 말고도 더 있어요. 점점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야, 그러면 내가 하는 직업이, 이 직업이 결국은 기계로 대체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버스 운전기사, 트럭 운전기사 어때요? 기계로 대체될 것 같죠? 10년 뒤일지, 20년 뒤일지, 30년 뒤일지는 모르지만 버스 운전기사와 트럭 운전기사는 나중에 기계로 대체될 거예요. 컴퓨터로 대체될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하지 않을 거예요. 수학이 필요하지 않는 직업은 점점 기계한테 뺏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신분당선을 만든다고 하면 그 컴퓨터를 설계하고 프로그램 코딩하고 유지 보수하는 거는 사람이 해야 돼요. 오히려 코딩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해요. 이렇게 말하면 코딩이랑 수학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하겠지만 코딩이 수학이에요. 코딩에서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은 수학자예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알고리즘의 그 결과물을 가지고 코딩에 써먹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그냥 완전히 수학이 이용하는 거고, 컴퓨터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점점 수학이 필요로 한 직업은 점점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수학이 필요 없는 직업은 점점 수요가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봐요. 미래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수학이 필요한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수학이 필요 없는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생각해봐요. 문과, 이과, 문과로 갈 것이냐, 이과로 갈 것이냐. 요즘 문이과가 통합되긴 했지만, 문과로 갈 것이냐, 이과로 갈 것이냐, 이러한 논의 속에서,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과로 가라. 그리고 어쨌거든 이과에서 버텨라. 어쨌거든 이과에서 생존해라.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수학을 사용하는 직업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테니까. 수학을 사용하지 않는 직업은 수요가 계속 줄어들 테니까. 수학을 사용하지 않는 직업은 언제 일자리를 뺏길지 몰라요. 자, 내용 정리. 수학은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써먹을 곳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써먹을 곳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모가 있다라고 얘기해 줬어. 그리고 두 번째, 수학은 네가 몰라서 그렇지 쓸모가 진짜 많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제 나는 얘기해 줄 만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제 스스로 생각해 봐요. 아, 수학은 쓸데가 없어. 수학은 필요 없어. 나는 수학 공부 안 할 거야. 라고 정신승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수학이 이렇게 쓸모가 많았단 말이야? 내가 진짜 수학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것인가? 스스로 한번 결정해 봐요.